이 나이에 무슨 유튜브야? 삼각대가 넘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카메라를 던졌습니다. 실시간이었습니다. 놀이터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제 앞에 섰습니다.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대표님, 계약서입니다. 실시간 시청자 12만. 그리고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유튜브야? 그 말이 먼저 날아왔죠. 삼각대가 제 발 옆에서 쓰러졌습니다. 카메라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 순간 실시간 방송 중이었습니다. 댓글이 올라오다가 멈칫했죠. 며느리가 제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창피하지도 않아요? 놀이터에 있던 엄마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손주 준호가 제 팔을 붙잡은 채로 속삭였어요. 할머니, 그만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화면 속 제 얼굴이 흔들리고 있었죠. 삼각대는 잔디 위에 쓰러진 채로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찍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카메라를 집어들고 제 얼굴 가까이 밀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우리 시어머니예요. 그 말이 화면 밖으로 번졌습니다. 댓글창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분 실버 요리 TV 아니에요? 왜 저래요? 며느리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쪽이 술렁였죠. 낯선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급히 내렸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곧장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놀이터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어요. 그 남자는 제 앞에 서더니 망설임 없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대표님, 숨이 잠깐 멎은 것 같았죠. 계약서 준비됐습니다. 양손으로 봉투를 내미는 그의 손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며느리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딱 하고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시간 동시 시청자 수가 12만을 넘어가고 있었죠.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쓰러진 삼각대를 세웠어요. 카메라를 다시 맞추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채팅창은 이미 폭풍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계약이요? 광고인가요? 할머니 힘내세요. 며느리는 급히 휴대폰을 주워들고 제 채널을 검색했습니다. 실버 요리 TV 구독자 203만. 그 숫자가 화면에 뜬 순간 놀이터에 있던 사람들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수군거림이 방향을 틀었죠. 며느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과는 다른 눈이었습니다. 당황한 눈이 아니라 계산하는 눈. 저는 카메라를 바라본 채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소란이 있었네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놀이터는 여전히 조용했죠. 정장 차림의 남자는 아직 허리를 완전히 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대표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이 숨막히게 좁게 느껴졌죠. 준호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 화면을 빠르게 넘기고 있었어요. 아들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피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공기가 먼저 달라졌습니다. 신발을 벗는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죠. 저녁 식탁에 앉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그 호칭이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구독자 200만이 넘는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넘었어. 짧게 말했죠. 아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저는 물컵을 들었습니다. 굳이 말할 일은 아니었지. 며느리가 바로 물었습니다. 광고 계약이 3억이라던데. 그 숫자가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아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3억?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안이야. 아직 계약은 아니야. 며느리는 제 앞에 앉지 않았습니다. 싱크대 쪽에 서서 등을 기대고 있었죠. 그 돈은 어디로 들어와요? 내 통장. 짧게 대답했습니다. 공기가 멈췄습니다. 아들이 제 얼굴을 처음으로 오래 봤습니다. 엄마 통장으로? 그래. 며느리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후원금도요? 저는 눈을 들었습니다. 당연하지. 그녀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게 혼자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는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시작한 채널이니까. 아들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대신 말했습니다. 세금 문제라도 생기면 우리 집도 같이 엮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계사 통해서 처리해. 그녀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만 제 옆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방송 재밌어요. 그 작은 목소리가 유일하게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돈 그냥 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통장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본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축하 댓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의심이 하나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질투는 계산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집안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학교에 갔고 아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손가락이 더 빨랐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 며느리가 화면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지역 맘카페 글이었습니다. 제 채널 썸네일이 캡처되어 있었죠. 제목은 짧았습니다. 200만 유튜버 할머니 후원금은 투명한가요? 댓글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통장 공개하면 되잖아요. 가족 계좌로 빠지는 거 아니에요? 3억 계약이면 후원 왜 받아요? 저는 화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쓴 거야? 짧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다들 궁금해하니까 그렇죠. 궁금. 어제 들은 단어였습니다. 아이디가 익숙하네. 제가 말하자 그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걸 써요? 그녀는 다시 화면을 내렸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구독자 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3만 1000, 202만 8000, 숫자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광고 대행사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표님, 온라인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무게는 가벼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글이 상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댓글 수가 3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캡처 이미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제 통장 화면 일부였습니다. 계좌번호는 잘려 있었고 출금 내역 2줄만 또렷했습니다. 300만 원. 박민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후원금 가족 계좌로 빠진 정황. 그 문장이 굵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계좌는 후원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그렇게 보이도록 잘려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은 채로 화면은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방송을 켰습니다. 채팅이 폭발하듯 올라왔습니다. 후원 어디 갔어요? 통장 공개하세요. 사실이면 사과하세요. 저는 칼을 들었습니다. 대파를 썰었습니다. 소리가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후원 알림이 울렸습니다. 투명하게 쓰세요. 2,000원. 웃음 이모티콘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칼이 멈췄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화면을 보았습니다. 의심은 설명으로 끝납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조작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채팅이 잠시 멈췄습니다. 방송을 마쳤을 때 구독자는 202만 4천이었습니다. 저는 은행 앱 접속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접속 시간, 맘카페 글이 올라간 시간과 거의 같았습니다. 접속 위치, 이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가장 많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궁금증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집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맘카페 글이 상단에 고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정이었습니다. 후원금, 가족 통장으로 빠진 정황. 그 밑에 제 계좌 화면이 붙어 있었습니다. 계좌 상단은 잘려 있었습니다. 통장 이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출금 2줄만 또렷했습니다. 300만 원. 박민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댓글이 폭발하듯 달렸습니다. 결국 가족이 쓰는 거였네. 노인 감성 장사. 사기 아니냐? 그 문장들이 화면을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 출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 학원비였습니다. 후원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캡처는 이어붙인 이미지였습니다. 같은 은행 앱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잘라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광고 대행사였습니다. 대표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계약은 보류하겠습니다. 짧은 통보였습니다. 사실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3초가 길게 남았습니다. 3억 계약이 멀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구독자 수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02만 5천, 202만 2천, 202만. 숫자는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제 옆에 와 앉았습니다. 할머니, 아이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 캡처 이상해요. 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은행 접속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접속 시간과 맘카페 글 업로드 시간이 거의 같았습니다. IP 위치, 이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오래 보았습니다. 준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통장 비밀번호 바꿨어요? 아니, 바꾸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은행 앱을 자주 대신 눌러주곤 했습니다.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문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정도면 계약 깨지겠지. 괜히 우리가 피해보면 안 되잖아.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아섰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후원금 전체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기부 영수증을 모았습니다. 이체 기록을 캡처했습니다. 준호 학원비 통장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저장했습니다. 이건 해명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준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알림은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동시 접속자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3만, 6만, 9만. 채팅창은 이미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해명하세요. 통장 공개. 진짜였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요리하지 않겠습니다. 채팅이 잠시 멈췄습니다. 노트북을 들어 카메라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게 후원 통장입니다. 계좌 상단을 포함해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입금 내역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후원금, 기부 이체, 장학재단 송금, 날짜와 금액이 선명했습니다. 채팅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른 통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생활비 통장입니다. 300만 원. 박민수, 준호 학원비가 빠져나간 날이었습니다. 두 통장은 다릅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채팅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캡처는요? 그 이미지요? 저는 캡처 파일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상단이 잘려 있습니다. 확대했습니다. 이어 붙인 흔적이 보였습니다. 폰트 간격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은행 접속 기록을 열었습니다. 접속 시간, 맘카페 글 업로드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접속 위치, 이 아파트 단지.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조작이다. 미쳤네. 내보내. 저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는 제 휴대폰에 저장돼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인기척이 멈췄습니다. 저는 화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조작은 실패했습니다. 한 박자 쉬었습니다. 제 이름도 제 통장도 그대로입니다. 동시 접속자 수가 14만을 넘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광고 대행사 메시지였습니다. 대표님,
사실 확인됐습니다. 계약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채팅창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닙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록입니다.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방송을 끄고도 휴대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동이 손바닥을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기사 제안이 들어왔고 인터뷰 요청이 이어졌지만 저는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보여줄 이야기가 아니라 정리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가 앞에 놓여 있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제 통장 내역과 접속 기록을 천천히 넘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단 접속은 명확하고 이미지 조작 유포도 입증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안쪽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형사로 가면 처벌 수위가 높다는 그의 말이 사무실 안 공기처럼 오래 머물렀습니다. 형사라는 단어는 가족이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서류 맨 아래에는 제 이름이 고소인으로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며느리 이름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겠냐는 변호사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기록은 남느냐고 물었습니다. 남는다고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필요했습니다. 종이 위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은 조용했고 텔레비전 소리만 낮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지 못했고 며느리 방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설득도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맘카페 글은 삭제되었고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게시해 죄송하다는 문장이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디는 탈퇴되었지만 저는 캡처를 저장했습니다. 삭제는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광고 대행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 확인이 끝났고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말이 이전보다 훨씬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며칠 뒤 계약금이 입금되었습니다. 3억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떠 있었지만 저는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후원 통장이 아니라 제 이름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준호가 제 옆에 와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긴 거죠? 하고 묻는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긴 게 아니라 지킨 거라고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랑 내 통장, 그리고 내 삶을 지킨 거라고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얼굴이었지만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고 커튼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선을 보여주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선을 넘은 사람에게 선을 보여주는 일은 시끄럽지 않았지만 분명했고 그 선은 이제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밤이 깊었는데도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송을 끄고 서명을 하고 나니 마음이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진 만큼 집안의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냉장고 모터가 도는 소리도 들렸고 거실에서 리모컨 버튼이 눌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제 방 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텔레비전 화면만 푸르게 켜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소파 끝에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둘 다 화면만 보고 있었는데 손가락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방문 틈으로 불빛만 새어 나왔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쉬어야지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저장해둔 캡처 폴더가 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그 화면으로 잠깐 움직였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저는 그 멈춤이 대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너였니?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 더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왜였니? 라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입술을 한번 깨물고 웃듯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왜냐고요? 라고 며느리가 말했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도 되려 화가 난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얼굴은 미안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 얼굴은 들킨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계산이 틀어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눈치를 보더니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너 뭐 했어? 라고 아들이 묻는 순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그제야 휴대폰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커지니까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너무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돈이랑 사람을 다 끌고 가면 우리 자리는 뭐가 남아요? 그 문장이 공기 속에서 잠깐 떠 있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아들이 말했지만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오히려 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리도 빚이 있는데 어머니만 잘 되면 우리가 더 초라해지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초라해지는 게 무서워서 남의 통장을 만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초라해지는 게 무서워서 시어머니를 망가뜨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의 문제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를 당겨 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서 있는 채로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시어머니로만 두고 싶었구나. 며느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오해야. 그 말은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아, 나는 세상이 무섭지 않았다. 저는 잠깐 멈추고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내가 내 뒤에 서 있지 않을까봐 무서웠다. 그 문장이 떨어지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고개 숙임을 변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내 통장에 손댄 순간부터
이 집은 끝났어.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말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자기 손해를 계산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가 있어. 저는 한 박자 쉬고 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데는 이유를 허락받지 않아도 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멀리서 준호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가 맨발로 나와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빨갰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요. 저는 준호를 보면서 마음이 한번 꺾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꺾임을 다시 펴야 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다가가서 아이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는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저는 준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볼 수 있게 바로 서는 거야. 준호가 울음을 삼키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울음을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흔들리면 이 집은 다시 저를 끌어당길 테니까요. 저는 준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옷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통장과 제 도장과 제 카메라만 챙겼습니다. 그게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현관에 섰을 때 아들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저는 문손잡이를 잡은 채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끝까지 내 편이 아니었구나,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정확한 문장을 골랐습니다. 너는 끝까지 내 엄마를 지키지 않았구나. 아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후회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 불빛이 제 얼굴에 닿았고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붙잡는 말이 아니라 지켜내는 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저는 더 이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 계약서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썼습니다. 보증금은 크지 않았고 방도 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에는 제 이름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열쇠를 받아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도 없었고 식탁도 없었고 커튼도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삼각대를 펼쳤습니다. 조명을 켜고 카메라를 올렸습니다. 살림보다 먼저 카메라를 세웠습니다. 그게 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라이브를 켰습니다. 알림을 돌리지 않았는데도 접속자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5만, 9만, 13만. 채팅창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화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밥합니다. 냄비를 올리고 불을 켰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집이 좀 작죠? 살짝 웃었습니다. 그래도 편합니다. 국자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며칠 시끄러웠는데요. 저는 그대로입니다. 통장도 그대로고 계약도 그대로고 일도 그대로 합니다. 잠시 채팅창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소만 바뀌었습니다. 동시 접속자가 18만을 넘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할머니 멋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멋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제자리에는 제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짧게 숨을 골랐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유튜브냐고 했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나이라서 합니다. 이 나이라서 이제는 눈치 안 봅니다. 제 돈은 제가 관리합니다. 제 일은 제가 합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제가 씁니다. 한 박자 멈췄습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저는 라이브를 종료했습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조명은 그대로 켜두었습니다. 그 빛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변명하기 위한 빛도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구독자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계약은 확정되었고 방송은 더 커졌습니다. 숫자는 늘어났지만 저는 세지 않았습니다. 지켜낸 사람은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지켜낸 사람은 이유를 붙잡지 않습니다. 지켜낸 사람은 선을 기억합니다. 그 선을 넘은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선은 다시는 넘어오지 못합니다. 조작은 사라졌고 이름은 남았습니다. 극적 반전.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지켜보는 일입니다.